네, 안녕하십니까. 법인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자켓 벗고 왜 또 저기에 앉아있나 싶으실 텐데, 네, 이번 세션도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 지겨우시더라도 50분만 더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세 번째 세션은 저희 대한신장학회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이제 홍보 또 콩팥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뭐 그런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오늘 네 분의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저희 신장학회 최고 비주얼 센터들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선희 교수님부터 자기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의사 박선희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한신장학회의 키드니 헬스 플랜이라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 다음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을지대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 중인 이수아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박선희 교수님 도와서 대한신장학회 특별위원회에서 키드니 헬스 플랜이라는 걸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고호석 교수님. 네, 서울백병원 신장내과 고호석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사회공헌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랑 이름이 비슷하시지만 김도형 우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이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에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특별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원샷에 모이기가 되게 어려운 조합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회수 100만을 금방 넘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국민 콩팥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 이래서 저희 사회공헌위원회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활발하게 채팅창에 실시간 질문들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세션에 이사장님이 앉아 계셨는데요. 예, 입이 좀 풀리셨는데 딱 끝났어요, 방송이.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슬라이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박선희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만성 콩팥병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성 콩팥병은 비교적 흔한 병이고 사망 위험도 높고 또한 진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의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 콩팥병을 가진 유병률은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의 수는 추정 환자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또한 진료는 또 그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러한 질환이 굉장히 진료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고혈압과 비교를 해보면 만성 콩팥병 3단계에서는 고혈압 대비 3배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한 투석전 5단계는 무려 20배 이상의 진료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봤을 때 만성 콩팥병 환자의 증가 수나 또 급여 총비용을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사망률도 높지만 이렇게 질병 부담이 굉장히 많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만성 콩팥병이 말기 콩팥병이 되었을 때 이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말기 콩팥병의 현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USRDS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신장병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를 매년 보고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발생률도 높지만 투석이나 이식을 하고 있는 말기 콩팥병의 유병률이 전 세계 2위로 굉장히 높고 더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10년 동안 이렇게 말기 콩팥병의 유병률의 증가 속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기 콩팥병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당뇨병 말기 콩팥병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말기 콩팥병으로 치료를 받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당뇨를 갖고 있는데 그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1위,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당뇨병 말기 콩팥병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나라 신대체요법, 즉 투석이나 이식을 하는 신대체요법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투석이나 이식을 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한 12만 7천 명 정도가 투석이나 이식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난 것은 혈액투석의 증가세인데 혈액투석의 증가세가 아주 꾸준하게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그에 비해서 신장 이식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복막투석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좀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복막투석과 신장 이식을 합쳐서 재택치료라고 생각해서 볼 때 재택치료의 비율도 꾸준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막투석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택치료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말기 콩팥병 원인, 그러면 어떤 질환 때문에 이렇게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나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 대한신장학회 등록 자료인데요. 투석을 하시게 되는 환자의 47%가 당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뇨병 콩팥병이 무서운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을 잘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기 콩팥병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이 아마 말씀을 지금 도입부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항상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당뇨병 얼마나 저 걸리느냐. 근데 제가 항상 방송 때 투석하는 원인의 50%는 당뇨병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당뇨병이 있다고 다 콩팥이 망가지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교수님,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가요? 내가 당뇨병이 있으면 투석을 할 가능성 50대 50인가요? 다음 그 부분부터 당뇨병 네. 콩팥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네. 조금 내용을 이수아 교수님한테 넘기시는군요. 네. 네. 이수아 교수님, 아마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수아 교수님 계속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박선희 교수님이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당뇨병이 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당뇨 콩팥병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신체에 어디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만성 합병증이라고 부르고 이 합병증은 크게 미세혈관 합병증이랑 대혈관 합병증으로 분류하게 되고 당뇨병성 콩팥병은 그중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환자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당뇨병, 말기 콩팥병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신에 어디든 다양한 합병증을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의료비용의 부담도 매우 큰데요.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진료비 현황을 봤을 때 당뇨 이외의 원인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는 3,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는 환자는 3,700만 원 정도로 그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본인 부담금, 보험자 부담금,
그다음에 입원 비용, 외래 비용, 약제 비용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다 당뇨가 원인일 경우 더 비용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은 병 자체로 인한 신체 건강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부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당뇨병성 콩팥병은 미세혈관 합병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게 그 혈관 합병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콩팥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혈관 뭉치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데 이런 혈관 뭉치 하나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앞쪽에서 계속 그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사구체 여과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구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혈관 뭉치가 한 150만 개 정도 모이면 이게 콩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면 혈중의 단백질이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과 염증 반응은 혈관의 벽을 손상시킵니다. 이제 따라서 콩팥도 사구체라는 혈관 뭉치가 모여져 있으니까 고혈당에 의해서 만성적인 그 염증 반응이 계속 발생해서 결국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혈당이 평소에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 신부전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던가 또는 비만일 경우에 이 당뇨병, 콩팥병이 발생할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뇨병, 콩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이 걸리면 다 콩팥병이 생기고 다 투석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자연 경과는 당뇨병 환자는 처음에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에는 신장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은 대체적으로 정상 수치를 보이게 되고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소변으로 알부민이라는 것이 빠져나오는 미세 알부민뇨가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은 당뇨 처음 진단받고 5년 정도 경과하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당뇨 진단받고 10년 정도 경과하면 그때부터 그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기능까지 다시 그 감소하게 되면서 실제 혈액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존에 고혈압이 없었던 분이라면 갑자기 새롭게 고혈압을 진단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25년 정도 경과하면 일부의 환자분은 그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해서 투석이나 이식을 필요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심혈관 합병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한 30%에서 40%의 환자분들이 당뇨병, 콩팥병을 진단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말기 신부전 투석까지 가는 환자분들은 또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그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 당뇨병, 콩팥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이유는 당뇨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만성 콩팥병에 비해서 당뇨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면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발생하는 사망률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신부전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률에 있어서 모두 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자체는 그 병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경과에서 말씀드렸듯 초기에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소변에서의 알부민뇨 정도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환자분들이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수아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다음 분 넘어가시기 전에 질문을 하나 올라온 걸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콩팥이 하나인 사람은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나요? 콩팥이 두 개였다가 하나 된 사람은 당뇨병 등 원래 있지 않았던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수아 교수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콩팥이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콩팥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적응을 해서 신장 혈액 검사했을 때 실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신장 기능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반면 이제 원래 기존에 정상 2개가 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 뭐 이제 신장암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외상 등에 의해서 콧발 한쪽을
절제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콩팥 기능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남아있는 하나의 콩팥이 여기 보상하면서 다시 신장 기능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콩팥이 하나라고 해서 당뇨병이 잘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콩팥이 하나인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게 이제 저도 방송할 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 효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자기 콩팥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아들이 콩팥을 줬는데 그러면 떼준 아들은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박선희 교수님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떼준 그 효자 아들 딸들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사나요? 데이터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기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 기증이 안전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될 때 기증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충분하시고 이제 다른 어떤 위험 인자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 잘 살펴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물론 기증을 못 하시게 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 검사를 진행을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콩팥으로 이제 오래 잘 유지하실 수 있고 아까 이수아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더라도 당뇨병이나 이런 거가 훨씬 더 걸리느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사이에 이수아 교수님 화이팅 극성 팬이 있으신가 봐요. 아까도 제 앞방송에서도 이수아 교수님 화이팅 뭐 기대합니다 그러는데 극성 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분이신가 봐요. 보니까. 네. 예, 요 다음 얘기는 우리 구호석 교수님이 이어가 주실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계속 좀 말씀 좀 이어가 주시죠. 네.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예, 다음은 콩팥을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평가를 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제가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검사로 하고요. 또 하나는 소변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는 우리 혈중의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검사를 해서 우리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 소변 검사는 소변을 검사해서 이제 콩팥에 좀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제 단백뇨나 아니면 혈뇨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까운 병의원에서 많이 검사를 하십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콩팥 기능이라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서 2009년부터 해서 이제 대한신장학회 요청으로 인해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에 신장 기능을 같이 좀 넣어보자 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그런 평가를 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개 그 국가에서 검진하시는 그 결과표를 보면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아래에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그런 값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그 값을 보시고 만약에 90점이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변 검사를 이제 결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소변 검사는 대개 혈뇨, 단백뇨가 있으면 이제 콩팥에 어떤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검진을 그 받으실 때에 대개는 이제 금식을 하시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검진 결과를 보시고 되게 요단백 또는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콩팥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시면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콩팥병의 증상인데요. 대개 이제 콩팥병의 증상이라고 이제 대부분 좀 잘 알고 계신 부분이 이제 몸이 붓는다, 또는 뭐 숨이 차다, 아니면 구역감이 있어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중기 이상 말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앞서 이수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라서요. 그래서 대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시기 힘드시니까 소변 검사라도 하셔서 무증상일 때라도 콩팥이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약국에도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많이 구매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검사 집에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변 검사 키트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값도 더 싸고요. 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까운 약국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가족분들 모두 체크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작년 후반에 전국의 10,000개의 1,000개 병원에 무료로 요스틱 검사,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콩팥병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많이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월 달에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요스틱 검사를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주시는 동안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저거 되게 답변이 어려운 건데, 신장내과를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서 고혈압, 고지혈증을 같이 관리받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의원급들은 원장이 하나니까 제가 소화기도 보고 신장도 보고 심장도 보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과를 다니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장내과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관리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좋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콩팥병이 고혈압 때문에도 올 수도 있고 또 고지혈증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오늘 대한신장학회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 비욘디 방송의 원칙이 우리 과가 니네 과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호석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신장내과 의사가 심장내과보다는 잘 볼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메리카노님이 서울백병원 구호석 원장님이다 이러셨는데 병원장님 맞습니다. 그 병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고 아까 위에 보니까 누가 신장내과 어벤져스라 그랬는데 저 빼면 네 분은 어벤져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흥님이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요 다음 얘기는 우리 김도영 교수님이 이어가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당뇨병성 콩팥병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 제가 좀 수출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뇨병 관리를 위한 수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혈당 관리이겠죠. 아무래도 혈당 관리를 하려면 식사 조절이라든지 운동요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약물을 처방받고 거기에 맞춰서 잘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혈압도 같이 콩팥이 나빠지면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라면 혈압약도 같이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식사를 잘 관리하셔야죠. 정상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을 좀 가려서 드시고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도 칼로리가 높은 여러 가지 음식들, 단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또한 중요한데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의 발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스트레스의 해소에 대한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또한 신장에는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식사 관리인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물론 콩팥이 많이 나빠져서 말기 신부전, 말기 콩팥병까지 간다 그러면 음식들을 가려서 드셔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초기에 콩팥병 환자라든지 콩팥병이 아직 되지 않은 당뇨 환자분들은 다양한 음식을 적절한 양만큼 규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 분 중에서는 콩팥 기능이 이제 사구 체열관이 30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들, 특히 콩팥병 4기, 5기인 환자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량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5기까지 가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같은 경우, 채소, 과일 같은 경우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또 운동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매일 30분 이상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운동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봤었을 때, 운동을 한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감소를 하고 잘 조절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몸의 건강과 그다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운동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 걷기,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달리는 정도, 일반적으로 계단 오르기 정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너무 과격한 운동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혹시 심장이 문제가 있거나 다른 호흡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격한 운동은 좀 삼가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담배는 당연히 끊으시고 술은 좀 절주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술을 드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많이 술을 드시다 보면 안주도 많이 드시게 되고 좀 짠 음식,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절주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잘 유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하루 1.5리터 내외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그 이후에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좀 부종이 있거나 혹은 콩팥 기능이 5기 이상 돼서 투석까지 가야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호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단백뇨와 신장 기능 모니터링을 위한 크레아티닌 검사,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콩팥이 상태에 따라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 항상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의 용량이라든지 용법들을 잘 지시를 받고 복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4기, 5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방사선 검사 같은 걸 할 경우에 조영제를 이용한 CT 검사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을 갑작스럽게 나쁘게 만들 수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항상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도록 하고, 약국에서 흔히 저희가 진통제로 사 먹을 수 있는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줄이고 항상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정경희님이 아까 앞에 방송부터 계속 봐주셨던 분인데, 혈압 145에 90 좀 더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저기에 저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대략적인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지 이런 전제가 좀 있으면 대답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긴 한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라고 가정하신다 그러면 저혈압은 어떤 건가요, 김도영 교수님? 혈압이 145에 90이면 아무리 건강한 환자라도 혈압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이러한 혈압이 3-4번 측정했는데도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약을 드셔야 되고요. 47세 여성 환자분에서 혈압이 45에 95면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혈압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목표 혈압은 적어도 130에 80 아래로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질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도영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약간 진상 보호자 같은 느낌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제 방송 때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술이요, 술 네. 한두 잔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옛날에 뭐 프렌치 파라독스라 그래서 와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등 이런 얘기 많았고요. 근데 최근에 권고안에서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순환기내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콩팥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잔 먹어도 됩니까? 그게 한 잔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다 개인차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항상 이제 술이라는 게 한 잔을 드시게 되면 또 이제 더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과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는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절주 금주를 하는 게 더 좋겠고요. 이 술 한두 잔이라는 게 단순히 술 한두 잔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음식 같은 것들도 자극적인 안주를 드시게 되면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금주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두 잔의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방송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 네, 맥주는 맥주잔에 한 잔, 네, 소주를 맥주잔에 한 잔 드시는 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소주잔과 맥주잔과 위스키잔에 들어있는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량을 동일하게 만든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학적인 나라예요. 네, 대신에 섞어서 먹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항상 드립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도 저희 애청자 분이신데요. 선생님 신장 관련 질환을 치료할 때 병원 규모와 장비의 퀄리티에 비례하나요? 처음부터 큰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은 외래를 보지 않고 있는데 외래 볼 때 실제로 오셨을 때 저 큰 병원 가야 되나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보면 좋으실지 지금 다들 눈치를 막 보고 계시는데 네, 이수아 교수님이 오늘 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수아 교수님 한번 답변을 좀 주시죠. 신장 관련 질환 치료할 때 병원의 규모, 장비, 퀄리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혈액 검사를 통한 크레아틴 수치, 그 다음에 소변 검사에서 확인되는 단백뇨를 확인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 가까운 의원에 가셔도 이 검사들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뭐 특별한 이 방법이나 이 특허 이런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피해가 주셨습니다. 네, 네, 전국에 있는 병의원에서 간단한 검사들은 거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승현님이 신장을 제거하거나 신장병이 있으면 치매가 빨리 오나요? 그랬어요. 아, 신장병과 치매. 네, 지금 박선희 교수님 이거 어떻게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신장을 제거하거나 신장병이 있다고 해서 치매가 빨리 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동반 질환이나 예를 들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이런 다른 위험 인자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참 답변이 어려워요. 항상 네. 이게 물어보시면 이제 일반 분들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꽤 오래 했는데 항상 대답이 명확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신장병 있으면 치매 오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은데 참 이게 조심스럽고 저도 조심스럽게 대답 드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수님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정답일 것 같아요. 뭐 일부 연구들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좀 보고 우리 이제 질문들이 이제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네, 빨리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고 우리 박선희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으신 말씀 사회공헌위원회 말씀 좀 더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만성 콩팥병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당뇨병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한 당뇨와 당뇨병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개인의 노력들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만성 콩팥병 그리고
여러 환자들을 위해서 학회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건가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콩팥 질환 환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특별히 키드니 헬스 플랜이라고 해서 KHP 2033이라는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심각한 콩팥 질환에 대해서 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또한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말기 콩팥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택 치료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결국 국민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이 굉장히 의료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말기 콩팥병이 되면 그냥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만성 콩팥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말기 콩팥병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노력들 특히 학회가 대국민 홍보나 교육에 앞장서서 이제 콩팥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약제들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여러 환자들에서 콩팥 보호 효과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급여로 약을 쓰는데 아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회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제약사와 협력을 해서 정책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당뇨병, 만성 콩팥병에 있어서도 역시 초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요스틱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당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장기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신장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의 다른 선생님들과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합병증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표 그리고 역시 국민들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국가관리체계의 어떤 정책 수립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잠깐 총무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이 목표를 보여드린다면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를 2033년까지 10% 감소 그리고 특히 당뇨병, 말기 콩팥병 환자 비율을 10% 지금부터 10% 더 감소하고 재택치료의 비율을 33%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33 해서 2033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종국에는 환자 중심 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거창하지만 꼭 필요한 네. 저희 내용이 있고 사실 미국도 저런 게 있어요. 키드니 이니셔티브가 네.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KSN 2023에서 저런 세션을 가지고 저희가 또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는 남은 질문들을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대답을 이제 해 주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딱딱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라마스테님이 신부전 3기에서 4기 정도인데 혈압이 낮대요. 그래서 저혈압인 경우에 혈압약을 끊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기 아마 저런 경우가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저혈압인데 나 혈압약 먹고 있어요. 왜? 근데 아마 저희가 쓰는 아마 ARB 제제 같은 그런 거를 혈압약이라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 질문은 우리 서울백병원 신장내과 명의이신 고호성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윤영 님이 저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 오늘 서울백병원 많이 돌아가 계실 거예요. 네. 아마 다 우리 직원들 같습니다. 나마스테님 신부전 3기에서 4기 정도인데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은 혈압약을 끊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약을 쓸 때 약의 이익과 해를 좀 따져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담당 선생님 같습니다. 같고 혈압이 너무 낮으면 콩팥에 장기에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혈압은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은 조금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혈압약 저혈압인데도 이제 혈압약을 쓰는 경우가 대개는 단백뇨 때문에 우리 이동희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ARB 제제 대개는 이제 혈압약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혈압약으로 좀 알고 있어서 이제 혈압약 쓰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분도 꽤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단백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혈압약을 좀 끊어야 될지 줄여야 될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지는 담당 선생님과 콩팥의 상태를 보고 잘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정선님이 크레아틴 수치가 0.96인데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김도영 교수님 다음 세션도 하셔야 되겠지만 요거까지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도인가요, 저러면? 네, 크레아틴 수치가 0.96이라면 이게 결국에는 남자 여자의 경우를 확인해야 될 거고, 나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키, 뭐 몸무게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정선님께서 0.96이면 아마 여성분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이가 많으시면 0.96이면 사고체 여과일로 따지면 60 미만일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남성에서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있고 좀 이제 몸집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 크레아틴 수치가 0.96이면 정상 사고체 여과에 나올 수가 있어서 단순히 그러니까 크레아틴 수치만 보고서 결정할 수 있기보다는 이거를 갖고서 계산해서 그 나온 결과값인 사고체 여과율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크레아틴 수치뿐만 아니라 이제 성별, 나이 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크레아틴 수치를 대입하면 GFR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정선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 145에 56kg 노년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0.96이면 사고체 여과율 60 미만일 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다 그러면 신장내과 진료를 좀 보시는 거를 권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정원님이 고혈압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네요. 와, 저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고혈압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려운 질문은 항상 이수아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네, 이수아 교수님 저거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당뇨병이 이미 있는 환자분이 고혈압이 같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당뇨병이 없는데 고혈압 자체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지로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뇨병이 있는 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혈압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압이 생기면 그러니까 당뇨병도 만성콩팥병의 원인이고 고혈압도 만성콩팥병의 원인인데 뒤에 같이 있으면 당연히 더 영향을 많이 줘서 신기능 악화, 그 다음에 악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없는 환자가 과연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고혈압만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환자분이 생활 습관이나 또는 이게 혈압 발생한 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비만, 운동을 잘 안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식단 관리를 잘 못 하신다든지 하면은 같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 잘 하시고 계시면 고혈압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당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 생기고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이 잘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는 뭐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저게 아주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룰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하셔서 예,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윤님이 안녕하세요. 소변 검사 결과 단백뇨가 189.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 수준이 꽤 높아요. 예, 189. 저희 밀리그램이란 뜻이거든요. 네, 나와서 150이 넘으면 단백뇨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저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네, 그래서 2개월에 재검사를 랜덤 딱 적었죠. 네, 기가 막혀요. 네, 제 네거티브가 나왔대요. 네. 의료인이신가 봐, 저분은. 네, 근데 GFR, 와, CKD, EPI, 와, 정확하게, 예, GFR 공식까지 딱, 예, 명칭을 주셨어요. 100.79인 60대 후반 여성으로 대사질환이 없으시대요. 단백뇨를 정상치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박선희 교수님,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단백뇨 189, 이게 이제 한 번 나온 검사 수치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단백뇨는 뭐 소변을 언제 검사한지, 그다음에 그 전날 활동량이나 아니면 그 일시적인 어떤 상태에서 검사한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150mg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검사할 때 네거티브로 나오셨다면 일단 추적을 해서 한 번 정도 더 검사를 보는 것이 당장 단백뇨를 정상치로 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인님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네, 박선희 교수님 만나려면 KTX 타고 대구에 있는 동국대학병원까지 가셔야 되는데, 네, 질문 아주 잘 주셔서 시원하게 답변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승현 님이, 이거 또 뭐 질문이 끝내주네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신장병은 비중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김도영 교수님께 드려보고 싶네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은 김도영 교수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저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신장병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엔 사구체 신형, 사구체 질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통계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이 1인당 40% 이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고혈압에 합병증이 생기는 만성공파병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장병의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다낭성 신증, 그 이외 여러 가지 신장 질환이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성 콩팥병 혹은 고혈압성 콩팥병에 비해서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3위에 차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들, 특히 면역제제가 필요하다면 면역제 치료까지 잘 받으시는 게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루푸스에 의한 그런 신장병들도 아마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방송할 때 루푸스 환자분이 실제로 질문하신 적도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예, 확실히 이게 비욘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면 항상 느낍니다. 네. 신정환 님이 혈압 조절이 안 되면 크레아틴이 높아지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와. 네. 우리 서울백병원의 구호성 원장님, 혈압 조절 안 되면 크레아틴 높아집니까? 일단 뭐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신에 이제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콩팥이 나빠지면 크레아틴인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을 하셔야 콩팥이 건강해지고 크레아틴 수치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마 저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크레아틴 올리지 않으려면 혈압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혈압 조절의 목표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교수님? 저희가 그 130에 80으로 저희가 대개는 조절을 하고요. 높은 고혈압도 가능한 13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콩팥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단백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들 혈압을 한 120까지 떨어뜨려 보니까 좋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제 방송 때에도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우리 대전의 명의 우리 이수아 교수님, 실제로 그렇게 낮추시나요? 근데 이제 환자분의 연령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반되어 있는 질환들을 고려하면서 조절하긴 하는데, 아직까지의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진료 지침에는 130에 8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절하게 돼 있고, 물론 이제 단백뇨가 있다든지 당뇨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120, 125까지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제 뭐 좋은 내용들,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130에 80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저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버섯돌이님이, 당뇨 환자가 내분비내과 진료를 보는데 대부분 신부전 3기 정도 돼야 신장내과 가라고 하던데, 미리 신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경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만성 콩팥병 진료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맨 뒤에 보면 언제 신장내과 의사한테 의뢰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 권고안이 있거든요.
박선희 교수님은 언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런 네. 경우에. 그 당뇨 환자가 이제 내분비내과 진료를 주로 보시게 되는데 내분비내과에서도 이제 검사를 주로 조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검사를 안 해서 소변의 어떤 단백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 그다음에 이 신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6개월마다 검사를 해보시고 검사 결과를 보셔서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이제 보통 전원 기준이라고 알려진 뭐 단백뇨, 그다음에 신기능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신장내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 신부전 3기를 공관에서 제가 봤는데 그게 아마 3기였던 걸로 저도 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이라도 단백뇨가 있거나 네. 아니면 뭐 본인이 원해서 오신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저희 신장내과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50분이 됐어요. 교수님 내부 이제 좀 입이 풀리셨는데 네, 뒤에 또 방송이 있고 우리 김도영 교수님 또 뒤에 투석위원회 방송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사회공헌위원회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비욘디에 이 마칠 때 인사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우리 내부 교수님이 잘 하시는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